자, 이제 비문학 지문 2개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지문은 인센티브 계약의 2가지 방식에 해당하는 그 지문이에요. 자, 이 지문을 같이 하기 전에 먼저 똑같이 수업에서와 똑같이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수업을 듣는 게 당연히 좋겠죠? 읽어봅시다. 기업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보상에 비해 근로자가 더 많이 노력하기를 바라는 반면 근로자는 자신이 노력한 것에 비해 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보상을 받기를 바란다. 기업과 근로자가 이해가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기업의 입장에서는 보상보다 일을 더 많이 해야 한다는 거지. 그런데 근로자는 반대로 보상보다 일을 조금 하고 싶은 거지. 보상을 많이 받고 싶은 것인 거지. 이렇게 이해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 현재의 이해가 상충하는 상황이 현재의 기업과 근로자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처럼 기업과 근로자 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가 받는 보상에 근로자의 노력이 반영되도록 하는 약속이 인센티브 계약이다. 이게 화제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게 문제고,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계약이라는 것을 하는데, 인센티브 계약이란 무엇이냐? 근로자가 받는 보상에 노력이 반영되도록 하는 약속이에요. 보상에 노력을 반영하기로 한 약속과 계약이겠지. 인센티브 계약에는 명시적 계약과 암묵적 계약을 이용하는 2가지 방식이 존재한다. 이렇게 나누고 있네. 이건 사실 경제 지문이지만 되게 간단하게 그냥 종류로 나누고 있는 것인 거지. 그래서 일단 명시적 계약이 있다. 1번이라고 한다면 명시적 계약은 법원과 같은 제3자에 의해 강제되는 약속이다. 명시적 계약의 특징이 나와 있는 거지. 제3자가 강제한다, 강요한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건에 기초해야 한다. 그래야 제3자가 알아볼 수 있으니까. 객관적 조건에 기초하여 계약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근로자의 노력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너 얼마나 노력했어? 많이요. 이렇게 얘기하겠지. 너 최선을 다했어? 네? 라고 하겠지. 당연히. 더 할 수 없이 열심히 했어요. 라고 하겠지. 그리고 그렇게 시험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 할 만큼 했다고. 확인이 안 되는 거지. 노력 대신에 노력의 결과인 성과에 기초하여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약속이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이다. 그래서 이 객관적인 조건이 무엇이냐? 성과다. 성과는 보이는 거야. 성적이 보이는 것처럼. 이 계약은 근로자로 하여금 자신의 노력을 증가시키도록 하는 매우 강력한 동기를 부여한다. 장점이 있어요. 장점은 강력한 동기부여예요. 강력한 동기 부여가 장점이에요. 가령 근로자에 대한 보상 체계가 고정적 플러스 알파 곱하기 성과, 그리고 알파는 0에서 1 사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성과가 하나도 없으면, 그러면 성과가 0이라도 고정적만 받는 거고, 성과가 1이면, 그러니까 100%의 성과를 거뒀다라고 하면 그것에 어느 정도의 비율 같은 걸 해서 지급을 하겠다는 거지. 인센티브 강도를 나타내는 알파가 커질수록 근로자는 고정급에 따른 기본 노력 외에도 성과급에 따른 추가적 노력을 더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인센티브의 강도가 크면, 강력한 동기를 부여한다는 것은 인센티브의 강도가 크면 그만큼의 노력을 더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과에 대해서 여기서 0부터 1 사이라고 했는데 1을 주겠대. 그러면 내가 성과를 한 만큼 그대로 보상을 받는구나. 그래서 더 노력을 해야 될 거고, 0.1 정도밖에 안 주겠대. 그럼 거의 0하고 비슷한 거잖아. 그러니까 노력을 좀 덜 하게 되고 이런 게 되겠죠. 왜냐하면 기본 노력과 달리 추가적 노력에 따른 성과는
A, 알파 커질수록 더 많은 몫을 자신이 갖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A를 늘리면 근로자의 노력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적인 성과가 더욱 늘어나 추가적인 성과 가운데 많은 몫을 근로자에게 주더라도 기업의 이윤은 늘어난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A를 키워줘서 인센티브 강도를 키워주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할 거고 그 노력에 대한 보상 전부를 근로자에게 주지 않는다면 뭐 10%만 기업이 가져간다고 해도 전체 이 성과가 커지니까 이 10%도 점점 늘어날 거라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기업의 이윤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이 갖고 있는 두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A가 커짐에 따라 기업의 이윤이 감소한다. 문제점이 있네. 지금 문제점. 자, 문제점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째, 명시적 인센티브 계약은 근로자의 소득을 불확실하게 만든다. 근로자의 소득을 불확실하게 만든다. 즉, 이런 건 당연하겠지. 내가 성과를 드리는 만큼 내가 A를 모른다면 내 성과 자체도 주관적으로 판단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성과를 객관적으로 보고 A를 모른다면 내 소득이 이번 달에 받는 건 얼마야? 저번 달에 받는 건 얼마였지? 다음 달에 얼마야 받을까?가 되는 거지. 왜냐하면 근로자의 성과는 근로자의 노력뿐만 아니라 작업 상황이나 여건, 운 등과 같은 우연적 요인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즉, 요즘 같은 때라고 한다면 비가 굉장히 많이 왔으니까 만약에 이제 농업이다라고 한다면 나는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성과가 안 좋게 나오면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것은? 그리고 요즘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이 여행업체의 이 직원이 성과금만 받는다면 아무도 여행을 못 가는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이 사람은 월급을 못 받게 되겠지. 이건 근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내가 성과를 못 낸 게 아니라 외부의 환경 요인이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근로자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득이 불확실해지는 것은 근로자가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기업은 근로자에게 위험 프리미엄 성격의 추가적인 보상을 지불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추가 보상을 지급해야 하고 이게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거지. 따라서 A가 커지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보상이 늘어나 기업의 이윤이 줄기도 하는 거지. 그 추가적 보상을 지불해야 하니까. 이 추가적 보상이 기업이 얻는 이윤보다 크다면 그러면 기업에게는 이익이 되는 거야. 손해가 되는 거지. 추가 보상이 이윤보다 크다면 기업은 손실을 입게 된다라는 거지. 둘째,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은 근로자들이 보상을 잘 받기 위한 노력에 치중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왜곡 문제를 발생시킨다. 인센티브 왜곡 문제도 발생시킨다는 거지. 성과 가운데에는 측정하기 쉬운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이다. 중요하지만 성과 측정이 어려워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는 업무를 근로자들이 등한시하게 되면 기업 전체의 성과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어떤 말이냐면 한 집단에 보통 이 기업의 근로자가 개인만 일을 하진 않을 거예요. 팀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팀에 예를 들면 이 팀이 이제 그 뭔가 물건을 파는 세일즈다라고 한다면 이 세일즈의 눈에 보이는 성과는 내가 이번 달에 얼마나 팔았느냐일 거예요. 근데 이 팀 전체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물건을 파는 사람 말고 이 사람들을 서포트 해주는 사람도 필요한 거지. 누군가는 서포트를 해줘서 물건을 잘 파는 사람들이 물건을 파는 데에 일을 집중하게 해주고 다른 이 행정적인 업무들은 맡아서 처리해주는 혹은 그 행정적인 업무를 더 잘 처리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야. 혹은 팀워크를 좋게, 팀의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주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지. 이 사람이 팀의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서 서로 매출에만 열을 올리는 이 집단의 구성원들이 싸우지 않고 갈등을 겪지 않고 팀이 잘 굴러가게 해주는 것. 그래서 팀 전체의 성과를 높여주는 것. 이것도 이 사람의 굉장히 커다란 역할이라는 거지. 그런데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수치화가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은 늘 인센티브를 조금밖에 못 받겠지.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 인센티브를 조금밖에 못 받아. 나는 매출이 안 좋다고. 이 팀에 기여하는 바가 엄청 많은데. 그러면 역시 나 일 안 해. 하게 돼. 이 사람이 일을 안 하게 되면 팀의 이 매출에 열을 올리는 사람들은 싸우게 될 거야. 싸우게 돼서 한 명이 나가버린다거나 혹은 막
서로 방해를 해버린다거나 그러면 뭐 한 명 왕따를 한다거나 이래버리면 팀 전체의 성과가 확 줄어들게 되겠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업의 이윤은 줄어들게 될 거예요. 따라서 A가 커지면 인센티브를 왜곡하는 문제가 악화되어 기업의 이윤이 줄기도 한다. 인센티브를 점점 더 많이 주면 사람들이 매출에만 신경을 쓰게 될 거고, 사람들이 매출에만 신경을 쓰게 된다면 그러면 이 매출을 하지 않고 팀에 기여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소외감을 느끼게 될 테니까 기업의 이윤이 줄기도 하는 거죠. 합당한 성과 측정 지표를 찾기 힘들고 인센티브 외부의 문제가 중요한 경우에는 암묵적 인센티브 계약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두 번째 종류가 나오는 거죠. 암묵적 인센티브 계약. 그러면 바로 요 문제에서 나오게 되는 거지. 인센티브 왜곡 문제에서. 자, 암묵적 인센티브 계약은 성과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노력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기초하여 보너스, 복지 혜택, 승진 등의 형태로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것이다. 얘는 주관적 평가고, 이때 주는 건 성과급이 아니고 보너스야, 승진이야, 뭐 팀의 분위기를 굉장히 잘 형성하는구나, 너 승진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복지를 준다거나 너 휴가가 이럴 수 있다는 거야. 너 유급휴가가 이럴 수 있다는 거야. 암묵적 계약은 법이 보호할 수 있는 계약을 실제로 맺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명시적 계약은 제3자, 즉 법이 강제하는 거라면 얘는 법이 강제하는 형태는 아니다. 기업 안에서만 한다는 거지. 이에 따르면 상대방과의 협력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익일 경우에 자발적으로 상대방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행동하는 것을 계약의 이행으로 본다. 그러면 암묵적 인센티브 계약의 이행 방법은 무엇이냐? 자발적 행동이란 자발적 행위라는 거지. 계약은 강제하는 행위라면, 그러니까 너 이번 달부터 한 달에 10만 원씩 사용료 내, 이게 이제 강제인 거지. 자발적인 건 뭐 미안하니까 고마우니까 내, 이게 이제 자발적인 거예요. 물론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기대를 저버림으로써 얻게 되는 단기적 이익이 크다고 생각하여 협력관계를 끊더라도 법적으로 이를 못하도록 강제할 방법은 없다. 이게 문제점인 거지. 이 자발적 법의 강제를 하니까 문제점은 여기 문제점이 되는 거예요. 강제할 수단이 없다.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그 서로 매출만 막 엄청나게 과열적으로 경쟁을 하는 집단이 있어. 근데 그 집단에 그 집단에게 이게 중요한 그 프로젝트 같은 게 하나가 주어지는 거지. 이번 달에 이 정도를 팔아야 한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 갈등을 억눌러야 되는데, 억누르기 위해서 팀워크를 좋게 해주는 사람을 하나 투입을 해서 너 그 팀을 네가 잘 꾸려나가면 내가 너에게 보너스도 주고 승진도 해줄게, 승진도 시켜줄게 라고 이제 암묵적으로 계약을 했어. 그리고 나서 그 달의 프로젝트를 아주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어, 이 사람이. 이 팀이 1등을 했어. 그러면 이 팀의 입장에서는 그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매출에 도움도 안 되는 이 성격만 좋은 이 사람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버려버릴 수 있다는 거지. 강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지만 상대방의 신뢰를 잃게 되면 그때부터 상대방의 자발적인 협력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마찬가지로 자기를 버리려고 해. 막 갑자기 또 왕따를 시켜. 그러면 나 이제 너 안 도와줘. 이래버릴 수 있다는 거지. 따라서 암묵적인 인센티브 계약에 의존할 때에는 기업의 평가와 보상이 공정하다고 근로자가 신뢰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근로자의 신뢰가 중요하다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도록 할까요?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세부 정보를 파악하는 문제지. 기업과 근로자 사이의 이해상충은 근로자의 노력을 반영하는 보상을 통해 완화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이 근로자의 노력을 반영하는 보상을 내자로 하면 인센티브지. 그래서 이것은 뭐 완화할 수 있는 것이다.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죠. 2번, 법이 보호할 수 있는 인센티브 계약,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을 얘기하는 것이. 계약에 의해 근로자의 노력을 늘리려는 것이 오히려 기업에 해가 되는 경우 있었지. 어떤 때? 추가 보상이 이윤보다 클 때는 해가 되는 것이.
이게 명시적 계약에 대한 것, 즉 세 번째 문단에 나와 있어요. 명시적 인센티브 계약에서 노력의 결과인 성과에 기초하는 것은 노력 자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두 번째 문단에 나와 있지. 노력은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근거로 해야 한다. 그것은 성과라고. 4번. 합당한 성과 측정 지표를 찾기 힘들 경우에는 객관적 평가보다 주관적 평가에 기초한 보상이 효과적일 수 있다. 객관적 평가는 명시적 인센티브 계약이고 주관적 평가가 암묵적 인센티브 계약을 얘기하는 것이 어떤 때 암묵적 인센티브 계약에서 인센티브가 왜곡이 될 때, 그리고 어떤 때 인센티브가 왜곡이 돼 합당한 성과 지표를 찾을 수 없을 때인 거지. 이게 네 번째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5번.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서는 명시적인 인센티브 강도가 높은 것이 효과적이다. 이게 이 문제를 출제하는 기술이에요. 이 지문의 한 부분과 저 지문의 한 부분을 연결해버려요. 그래서 지문만 놓고 보면 뭐 읽었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자세히 읽어보면 딴 얘기를 하고 있어. 각각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걸 한 문장으로 붙여놓은 거예요. 불과해.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암묵적인 인센티브의 강도를 높이는 것이 효과적이지. 왜냐하면 암묵적인 인센티브가 이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 문제.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기억이 어딨나? 늘 이런 건 찾기 힘들어. 암묵적 계약을 얘기하는 거지. 암묵적 인센티브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법원과 같은 제3자가 강제할 수 없는 약속이다. 왜? 법원은 명시적 계약이니까.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건에 기초한 약속이다. 아니지. 객관적 조건에 기초한 약속은 명시적 계약이었지.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신뢰를 잃음으로써 초래되는 장기적 손실이 클수록 더 잘 지켜진다. 신뢰가 중요하다라는 거지. 상대방의 기대를 저버림으로써 얻게 되는 단기적 이익이 작을수록 잘 지켜지는 거지. 단기적 이익이 커져버리면 그 약속은 깨지게 될 거야. 그것을 강제 수단이 없다고 논의를 연결하고 있었죠. 자, 내용들 간의 의미 파악하는 문제를 가보도록 합시다. 윗글을 근거할 때 보기에 A, B, C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짜지는 것은 바르게 짜줘봅시다.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이 성과를 늘리기 위한 근로자의 노력을 더욱 늘어나게 하는 효과만 생각한다면 A가 커질수록 기업의 이윤은 커지겠지. 그러니까 추가 보상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A가 커질수록 기업의 이윤도 커져. 왜냐면 이 근로자가 얻게 되는 성과 자체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이 근로자의 소득을 더욱 불확실해지게 하는 효과만 생각한다면 A가 커질수록 기업의 이윤은 감소하겠지. 추가 보상 때문에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명시적 인센티브 계약이 근로자의 인센티브 왜곡을 더욱 커지게 하는 효과만 생각한다면 A가 커질수록 기업의 이윤은 감소할지. 인센티브 왜곡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답이 1번이다 라는 거.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 문제는 간접 광고에 대한 문제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다 읽고, 지문을 읽고, 그리고 지문의 밑줄을 그어보고, 그리고 구조도를 한번 그려보고, 그 구조도에 의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함께 보는 게 효과적이니까, 그냥 내가 하는 질문을 줄줄줄 보고 있지 말고, 계속해서 이 문제를 스스로 한번 풀고, 그것을 비교해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문단. 요즘 시청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간접 광고에 수시로 노출되어 광고와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에 놓이게 됐다. 간접 광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간접 광고에 대해서 게다가 요즘 같은 때 많이 화제가 되는 거죠. 유튜버도 뒷광고를 했네. 그러니까 광고를
광고가 아닌 척 하면서 내돈내산 하면서 영상을 찍었네 말았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잖아. 사실 뭐 뒷광고라는 말은 예전부터 있어온 말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제작비가 이렇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광고를 받아들이겠다는 유혹은 커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 지상파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에, 프로그램이 시작하기 전,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에만 광고를 넣을 수 있었는데 요즘은 중간 광고 넣잖아. 근데 이걸로도 부족해서 그렇게 처음 중간 끝에 나오는 광고들은 이 한국방송광고공사에서 일괄적으로 수주를 한 다음에 방송사에게 나눠주는 형태거든. 그러니까 충분한 이 광고비를 얻지 못해. 제작진들도 높아지는데, 막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한 편당 주인공의 한 회당 주인공의 출연료가 막 때가 넘어 그러는데, 광고비가 충당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작품 안에 광고를 넣게 되는 이런 거 본 적 있지. 그런 짤들 본 적 있지. 이번에 얼마 전에 끝난 더킹에서 역시 치킨 뭐 양념치킨이지 막 이러면서 치킨은 역시 김치지 막 이렇게 꺼내는 것들, 이런 거 짤로 보거나 뭐 드라마로 보거나 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이제 간접 광고인 거지.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은 간접 광고에 수시로 노출되어 광고와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에 이제 놓이게 된 거야. 방송 프로그램에 앞과 뒤에 붙어 방송되는 직접 광고와 달리, 그러니까 방송 프로그램의 앞과 뒤, 요즘은 중간까지 1, 2부로 나눠서 중간 광고도 나오게 되고 있죠. 이런 건 직접 광고라고 부르고, 그래서 간접 광고가 화제지만 직접 광고도 하나 알아보면, 직접 광고는 프로그램의 앞과 뒤에 붙는 광고, 뒤에서 송출되는 광고가 뒤에 방송되는 걸 직접 광고라고 한다면, 간접 광고는 프로그램 내가 중요한 거지. 프로그램 안에서, 이건 밖에서 이거고, 상품을 배치해 광고 효과를 거두려고 하는 광고 형태이다. 안에 상품을 배치하는 거지. 그래서 뭐 학원이나 뭐 공부하는 것 때문에 못 봤을 수 있지만, 요즘에 놀면 뭐하니에서 얼마 전에 끝난 싹쓸이 있었잖아. 이 싹쓸이가 이제 아주 비싼 돈을 들여서 뮤직비디오를 찍거나 혹은 뭐 음원 제작을 하거나 이럴 때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물을 마셔야 한다 하면서 토레타를 마시고, 어쩔 수 없이 이걸 먹어야 한다라고 해서 깡으로 끝나는 과자들을 먹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 이런 게 이제 사실 직접 광고처럼 보였지만 간접 광고, PPL인 거지. 간접 광고는 직접 광고에 비해 시청자가 리모컨을 이용해 광고를 회피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시청자에게 노출될 확률이 크다. 이게 간접 광고의 특징인 거지. 회피가 어렵다. 노출의 정도가 크다. 직접 광고는 프로그램이 끝났어. 그래서 광고를 시작해. 그럼 우리 바로 돌리지 이렇게. 프로그램 중간이야. 1, 2부 사이야. 근데 그 사이에 뭐 인기가 좋은 건 90초의 시간, 광고 시간이 있고, 인기가 안 좋은 건 뭐 60초나 45초의 시간이 있어. 우리에게 90초가 있어. 그럼 그때 90초 동안 이렇게 멍하니 보고 있나? 아니지. 이렇게 막 돌리지. 회피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런데 PPL은 내가 이 광고를 피하려고 하면 비룡도 린다지로 피해야 되는 거야. 그것조차도 못 보게 되는 거지.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광고주들은 광고를 통해 상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상품에 대한 호의적 태도를 확산시키려고 한다. 이게 바로 광고의 목적인 거죠. 광고의 목적이에요. 인지도를 높이고 호의적 태도를 확산시켜. 그럼 어떻게 돼? 매출이 올라가게 되겠죠. 간접 광고에서는 이러한 광고 효과를 거두기 위해 주류적 배치와 주변적 배치를 활용한다. 주류적 배치는 출연자가 상품을 착용하거나 대사를 통해 상품을 언급하는 것이고, 간접 광고의 종류가 나와 있는 주류적 배치와 주변적 배치. 맞나? 주변적 배치. 주류적 배치는 출연자가 상품을 착용하고 대사를 통해 상품을 언급하는 것. 양념치킨에는 역시 볶음김치죠. 뭐 이런 것들인 거지. 뭐 이 멀티밤은 입술에 발라도 되고 얼굴에 발라도 돼. 뭐 이런 게 이제 출연자가 상품을 사용하는 거지.
주변적 배치는 화면 속의 배경을 통해 상품을 노출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맨날 카페면에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싸우고 이렇게 다 카페면에서 카페면에 이렇게 그 로고 같은 거 지나가게 되고 이게 이제 주변적 배치인 거죠. 시청자들은 주변적 배치보다 주적 배치에 더 주목하게 된다. 그래서 이민호가 닭에다가 김치를 먹어? 그럼 나도 그럴래. 이렇게 되는 거지. 또 간접 광고를 통해 배치되는 상품이 자연스럽게 활용되어 프로그램의 맥락에 잘 부합하면 해당 상품에 대한 광고 효과가 커지는데 이를 맥락 효과라고 한다. 간접 광고에는 맥락 효과라는 게 있는 거죠. 맥락 효과라는 건 맥락에 잘 부합되고 잘 녹아드는 거고. 그러니까 방금 제시한 양념치킨은 역시 볶음김치죠. 이거는 전혀 녹아들지 못한 형태의 광고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갑자기 생뚱맞게 양복 코트에서 김치를 꺼내. 김치도 이렇게 꺼내는 게 아니고 이렇게 꺼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이건 잘 녹아들지 않는 거야. 그런데 이 어떤 주인공이 자기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을 이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쫓아가야 돼. 근데 이 사람이 볼보 승용차를 타고 있어. 요즘 드라마에서는 다 볼보 승용차 타니까. 볼보 승용차를 막 타. 근데 이 차가 너무 막 이렇게 막 잘 가는 거야. 그것도 막 이렇게 막 꺾고 막 이러는데 운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막 움직이진 않아. 흔들림이 없이 정숙주행을 하는 거야. 그러면 야, 볼보 너무 좋은데? 하다가 볼보가 그 차에 확 나가. 역시 볼보 이렇게 되게 되는 거지. 나도 볼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게 이제 맥락 효과인 거지. 우리나라는 1900년대 중반부터 극히 제한된 형태의 간접 광고를 활용하는 협찬 제도를 운영해왔다. 이제 우리나라의 간접 광고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겠네. 1990년대 제한적 허용을 했다라고 통시적 정제라고 하죠. 이런 걸. 이 제도는 프로그램 제작사가 협찬업체로부터 경비, 물품, 인력, 장소 등을 제공받아 활용하고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협찬업체를 알리는 협찬 기지를 허용했다. 협찬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이 끝나면 맨날 카페베네 이렇게 떴잖아. 협찬이. 카페베네, 그 다음에 뭐 상주시 막 이렇게 뜬다. 이런 게 이제 협찬인 거지. 그러나 프로그램의 내용이 전개될 때 상품명이나 상호를 보여주거나 출연자가 이를 언급해 광고 효과를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한 거야. 그러니까 제한적 허용인 거지. 치킨은 역시 볶음김치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막 여자 주인공이 이제 남자 주인공 만나러 가는데 이게 컴팩트라고 하나? 그거 이렇게 딱 여는데 여기에 SK2 이렇게 적혀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나라는 협찬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광고주와 방송사 등의 요구에 따라 방송법에 간접 광고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2010년부터 시행했다. 즉 2010년에는 협찬에다가 간접 광고를 추가하게 됐다라는 거지. 간접 광고 제도가 도입하게 된 취지는 프로그램 내에서 광고라는 행위에 대해 법적인 규제를 완화하여 방송 광고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라는 거지. 간접 광고는 방송 광고 산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라는 목적으로 두고 있었다라는 거죠. 당연히 이것도 하나의 산업이니까 산업을 키우면 국가의 경쟁력이 커지는 거니까 그랬던 거예요. 이로써 프로그램 내에서 상품명이나 상호를 보여주는 것이 허용되었다. 이게 내용이었던 거야. 상품명, 상호를 허용하게 된 거지. 다만 시청권의 보호를 위해 상품명이나 상호를 언급하거나 구매와 이용을 권유하는 것은 금지되었다. 그런데 이것도 제한이 있었다. 또 방송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보도, 시사, 토론 등의 프로그램에서는 광고가 금지되었다. 그렇지. 손석희 아저씨가 갑자기 뉴스를 막 진행하다가 그런데 김치는 CJ의 볶음김치가 좋다고, 맛이 좋다고 합니다. 이런 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넥타이가 루이비통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지. 객관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 광고 제도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간접 광고로 인해 광고 노출 시간이 길어지고 프로그램의 맥락과 동떨어진 억지성 상품 배치가 빈번해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비판도 있어요. 비판은 프로그램의 질의 저하,
이제 비판한 내용을 하고 있는 거지. 이 아무리 싹쓸이가 재밌었다고 해도 갑자기 유재석이 토레타를 마시고 비가 새우깡을 먹는 장면이 난데없이 등장한다면 아무래도 몰입이 이렇게 확 깨지게 되거든. 저것도 돈 벌려는 거구나 라고. 이처럼 시청자의 인식 속에 은연중 파고드는 간접 광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응책이 나오네. 시청자들에게 간접 광고에 대한 주체적 해석이 요구된다. 막 따라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이 대응을 주체적 해석이 요구된다 라는 거지. 따라서 미디어 이론가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외부의 정보를 주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기 나름의 프레임을 갖고 있어서 미디어의 콘텐츠를 수동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간접 광고로 분석하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미디어 교육이 필요한 일이다라고. 교육이 필요하다. 비룡이가 새우깡 먹었으니까 새우깡 먹을래 이러면 안 된다. 볼보가 저렇게 빨리 달리니까 나도 볼보 타고 과속할래 이건 안 된다.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거지. 자, 문제를 봐보도록 합시다. 밑글에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서술 방식을 파악하는 문제예요. 간접 광고의 개념과 특성을 밝히고 있지. 첫 번째 문단에서 간접 광고와 관련된 제도 소개하고 있어. 뭐 협찬제도, 간접 광고 제도 두 개를 소개하고 있었지. 간접 광고를 배치 방식에 따라 구분했네. 주류, 주변 이렇게. 간접 광고 제도에 대한 비판적 견해 있지. 질이 떨어진다. 간접 광고에 관한 이론의 발전 과정 없어. 여기 이론이 어딨어? 이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현실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 게다가 분석도 아니에요. 분석이 뭐야? 하나의 대상을 세부 항목에 따라서 나열하는 게 분석이지. 분석 없어. 기업과 니은에 대해 추론한 내용을 속절하지 않고 기업은 협찬제도고 니은은 간접 광고 제도입니다. 1번 기업이 시험되면서 협찬제도가 시행되면서 프로그램 내용이 전개될 때 상표를 노출할 수 있게 되어 아니지. 프로그램 내용이 전개될 때 상표를 노출하는 건 간접 광고 제도지. 그 답이 1번이네. 기업에 따라 경비를 제공한 협찬업체는 종료될 때 협찬 고지를 통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고. 3번 이 간접 광고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프로그램 내용이 전개될 때 자기적으로 상품을 노출시키는 장면이 많아졌겠고 맥락 효과를 지키지 않은 거. 볶음김치 이게 많아진 거지. 이 간접 광고를 도입할 때 보도와 토론 프로그램에서 간접 광고를 허용하지 않는 건 공적 특성을 고려한 거지. 객관적 보도를 해야 하니까 손석희 아저씨가 이것이 바로 파카의 볼펜 이럴 수 없다는 거지. 뉴스 보도하다가 협찬에 따른 광고와 간접 광고에 따른 광고 모두 맥락 효과를 얻을 수 있겠군. 그렇지. 맥락에 잘 부합하면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 협찬도 간접 광고도 간접 광고야. 그러니까 당연히 맥락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지. 자, 구체적 사례에 적용을 해봅시다. 다음은 최근 인기 절정의 남녀 출연자가 등장한 우리나라 방송 프로그램의 한 장면에 대한 설명이다. 연인관계로 설정된 두 남녀가 세련되고 낭만적 분위기의 커피 전문점에 앉아있다. 이건 100% 카페 매너였을 거야. 이건 아마 이 주변적 배치고 협찬이겠지. 남자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는 이건 간접 광고인데다가 주류적 배치네. 아마 삼성, 갤럭시였겠지. 상표가 선명하게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전화를 하지 않고 이렇게 전화를 한다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전화를 하지 않고 이렇게 전화를 한다고 이렇게 보이게. 여자가 입고 있는 의상의 상표가 가려져 시청자들은 상표를 알아볼 수 없다. 자, 이것은 여자는 주류적 배치에다가 협찬인 거지. 상표를 가렸으니까. 남자는 창밖에 보이는 승용차의 상품명을 언급하며 야, 역시 뭐가 있을까? 볼보라고 하자. 볼보 XC60은 정말 좋아. 이렇게 얘기를 했지. 소음이 없는 좋은 차라고 칭찬한다. 이것은 불법이지 금지돼요. 상품명을 보여주는 것은 허용되지만 언급하면 안 돼요. 그래서 CJ의 무슨 김치가 아니고 볶음김치라고 많이 얘기했던 거야. 커피 전문점 휴대전화 의상 승용차는 이를 제공한 측과 방송사 측에 사전 계약에 의해 활용된 것이다. 커피 전문점의 이름과 의상을 제공한 업체의 이름은 이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고지되었다. 자, 그러면 커피 전문점과 의상업체는 협찬 제도를 쓰고 있었구나. 2번 남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제조회사는 간접 광고에 주류적 배치 맞지? 남자가 물건을 들고 있고 그리고 상표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주류적 배치에다가 간접 광고인 거지. 착용하고 있었으니까. 여자가 입고 있는 의상을 제공한 의류회사는 간접 광고에 주변적 배치 아니지.
인물이 있고 있잖아. 주류적 배치인 거지. 협찬일 뿐이지. 답이 2번이네. 이 프로그램에는 협찬 제도에 따른 광고와 간접 광고 제도에 따른 광고가 모두 활용된다. 협찬 제도는 뭐 커피 전문점과 의상업체, 간접 광고는 휴대전화가 있는 거지. 물론 차도 있지, 차. 남자가 승용차에 대해 말하는 내용으로 보아 이 방송 프로그램은 현행국내법을 위반하고 있지. 이건 이 현행이라고 하면 2010년대의 그때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이것이 불법이었다. 지금도 불법일 거야. 그 차에 그 브랜드를 언급하는 드라마는 약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것도 아직 불법일 거야. 아무튼 상품명을 언급했기 때문에 현행국내법 위반하고 있는 거지. 방송 화면 속에 배경이 된 커피 전문점에 갈고 그 위치를 문의하는 전화가 방송사에 수혜도했다면 간접 광고의 맥락 효과가 발생한 거지. 그래서 효과가 높아진 거지. 실제로 그 2010년대에 가장 인기를 많이 끌었던 드라마가 도깨비잖아요. 도깨비. 이 도깨비에서 그 김고은하고 공유가 만났던 카페, 그리고 이동욱하고 유인나가 만났던 카페, 그 카페가 한 군데로. 그 카페가 그 송파에 있는 달콤커피인가 하는 데였어. 위례에 있는. 근데 그때 내가 위례에 살고 있었더라고. 드라마를 딱 보니까 너무 그 드라마 창밖 풍경이 너무 익숙한 거야. 내가 날마다 봤던 풍경인 거지. 근데 나는 달콤커피 안 좋아하고 내 와이프가 안 좋아하고 너무 비싸고 맛없고 나는 스타벅스 좋아하거든. 근데 거기 딱 가고 싶은 거지. 너무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야. 그래서 야 우리 저기 가자. 그래서 갔어. 딱 갔더니 이 공유와 김동훈이 앉았던 자리, 이동욱과 유인나가 앉았던 자리에 표시가 되어 있고 거기서 그 도깨비 나왔던 인형, 도깨비 인형 이런 거 팔고 우리도 거기 앉아서 커피 한 잔씩 마시고 막 이랬던 거지. 거기에 평생 갈 일이 없었는데 그 드라마를 통해서 거기에 가게 됐어요. 이런 게 맥락 효과고 광고의 효과가 높아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자, 평소처럼 두 질문을 했지만, 그래서 내가 하는 강의는 굉장히 짧지만, 하지만 너네들은 이걸 읽고 풀고 했었어야 돼. 자, 다음 주도 뭐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게 될 것 같긴 한데, 온라인 수업의 중요성은, 온라인 수업은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보는 입장이 중요해. 보는 입장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 얼마나 문제를 잘 따라가느냐, 많이 이렇게 써다보고 있느냐, 혹은 소리만 듣고 있는지, 아니면 소리조차도 안 듣고 뭐 딴짓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강제하는, 아까 그 명시적 이 인센티브처럼 강제하는, 명시적 인센티브가 아니라 암묵적 인센티브처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공부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카톡을 통해서 물어보도록 하고,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